자, 이제 이어서 담보물건을 한번 보죠. 담보물건. 담보물건은 아까 제가 법정 담보물건으로 유치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약정 담보물건으로 질권이 이렇게 있죠. 그 다음 이제 약정 담보물건으로 저당권이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각각 특징이 조금씩 다른데 일단 유치권은요, 이건 설정 계약이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계약이란 게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성립되는 권리예요. 자, 그래서 유치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이런 거 많잖아요, 맞죠?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이 사람이 세탁업자인데 세탁소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A라는 옷을 맡겼잖아. 맡겼어요, 이렇게. 그때 세탁비가 예를 들어서 뭐 5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5만 원도 세탁비 비싼 편이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을이 갑한테 5만 원을 바로 받지 않습니다. 그냥 옷 받고 있죠. 그냥 놔두고 가라 그러죠, 맞죠? 대신 세탁을 다 끝냈죠. 다 끝냈으면 갑이 을한테 와서 5만 원을 주면 을이 이 A라는 옷을 줄 겁니다. 그때 을은 왜 처음부터 5만 원을 받지 않아요? 그 이유는 을한테는 유치권이 성립됐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을이 있죠. 이 세탁을 맡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을은 이 옷에 대해서 세탁비 채권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이게 우리 민법 320조, 우리 민법 320조,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이거든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이거든.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이 무슨 말이에요? 결령관계라는, 결령관계, 어려운 말로. 그래서 이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뭐예요? 이 세탁비 채권이죠. 그러면 을은 유치권이라는 게 생겨요. 유치권. 그러면 을은 갑으로부터 5만 원 받을 때까지 계속 이 물건을 뭐 할 수 있어요? 유치,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유치권. 그 다음 옷은 동산이죠. 이건 동산이잖아요, 맞죠? 이때 유치권이 성립이 돼요. 그 다음 우리 입법자가 320조에서 물건이라고 했기 때문에 부동산도 가능하거든요. 부동산. 부동산 해볼게요. 자, 갑이 어떤 건물의 소유자인데 이 건물이 고장이 난 거야. 그래서 흠이 있어. 수리를 맡겼거든요, 을한테. 그래서 을이 있죠. 이 건물에 대해서 수리를 했어요. 그럼 을은 이 건물에 대해서 수리비 채권이 생기죠.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수리비 채권을 완제받을 때까지 갑으로부터 이 건물을 계속 뭐 유치할 수 있죠.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건물은 부동산이잖아요. 그럼 부동산도 뭐가 유치권이 설정될 수 있어요. 유치권이 설정이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립될 수 있어요. 그렇죠? 원래 유치권 설정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치권이 성립될 수 있어요. 됐죠? 그러면 이거 보면 이건 동산이죠. 이건 뭐가 돼요? 부동산이 되죠. 그렇죠? 둘 다 유치권이 성립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무슨 계약을 하는 관계가 아니고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이걸 어려운 말로 결령관계라고 하는데, 결령관계에 의한 어떤 채권이 성립되었다면 그 채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해서 당연히 가지는 담보 물건을 뭐라 그래요? 그걸 유치권이라고 해요. 그걸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이제 질권이라는 개념이 있죠. 이 질권은 쉬워요. 우리 그 혹시 아저씨라는 영화 보셨나요? 보신 적 없어요? 그게 아저씨 보면 원빈이 나오잖아요. 원빈이. 그 원빈이 직업이 뭐죠? 그 전당포업자예요. 그래서 뭐 금리 빼고 뭐 다 받아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와보면 그런 거 해요. 영화 보면. 근데 그때 전당포업자가 질권이에요. 질권. 무슨 말이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돈을 빌리는 차주야. 차주. 채무자야. 그 다음 을이 돈을 빌려주는 대주야. 대주.
근데 을이 갑한테 그냥 돈을 안 빌려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시계를 맡겨요. 시계를 맡기고 돈을 빌려갔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을은 이건 질권자가 돼요. 질권자. 그게 우리 민법 329조의 동산질권이라고 합니다. 동산질권. 이건 시계는 동산이죠. 동산에 대해서 뭐가 질권이 설정이 된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을 질권 설정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 이때 이 사람을 질권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질권자. 그렇죠. 그래서 이게 동산질권이라는 개념이고 전당포업자 생각하시면 쉽다. 전당포업자. 자, 그 다음 345조를 보면 거긴 권리도 질권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이건 어떤 예가 있느냐. 여기 바로 앞에 신한은행이 있거든요. 그 신한은행 가보면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걸 해줍니다. 그 전세자금 대출이 전형적인 권리질, 채권질이에요. 345조. 이게 무슨 말이냐 갑자기. 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임대인입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임차인입니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갑이 임대차 보증금을 요구하지 않겠어요? 임대차 보증금을 요구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을이 갑한테 임대차 보증금을 예를 들어서 2억을 내야 된다고 하면 을의 입장에서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건 1억밖에 없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때 을은 병이라는 신한은행한테 가서 전세자금, 그 임대차 보증금 대출을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출을 해보면 의외로 병은행이 잘 빌려줘요. 신용등급에 큰 이상이 없으면 잘 빌려준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건 오히려 여기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으면 상황이 바뀌죠. 을이 채권자입니다. 맞죠? 을이 오히려 갑한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질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실은 을은 병한테 담보로 잡힌 형태거든요. 이 채권 맡긴 거예요. 병한테. 2억 중에 얼마나 맡긴 거죠? 1억은 맡긴 거예요. 그래서 병은 이 채권을 담보로 잡고 병이 을한테 돈을 빌려주는 형태예요. 그러면 이건 권리인데, 채권리인데 권리를 담보 잡았죠? 이때 이 병을 권리 질권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을의 입장에서는 갑에 대한 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하는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양도하는 거하고 비슷하잖아.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채권 양도할 때 나중에 배울 건데 양도인의 통지나 갑의 승낙이 필요하거든요. 양도인의 통지, 을의 통지나 이 채무자 갑의 승낙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 통지란 것은 나중에 저하고 기본 강의를 들어보면 이건 대위는 안 되지만 대리는 가능하다고 배우거든요. 이때 통지는. 이건 대위는 안 되지만 이건 대리, 이건 가능하다고 배워요. 자, 그러면 이때 실제로 병이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이 1억 원을 을한테 쏘는 게 아니고 집주인 통장을 갖고 오라고 해서 바로 갑한테 1억 원을 바로 쏘거든요.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통장을 보니까 무슨 은행 하는 식으로 1억 원 들어와 있잖아요. 이건 뭐 한 거냐. 을을 대리해서 병이 을을 대리해 가지고 양도 통지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나중에. 그러면 어쨌든 대항 요건이라는 걸 갖추게 되고 나중에 이연 계약이 끝났죠. 그러면 갑은 1억 원은 을한테 반환하겠지만 나머지 1억 원은 누구한테 반환할까요? 이 병한테 반환해요. 이게 실무예요. 이런 것들을 권리, 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 질권은 동산질, 그 다음 뭐가 있어요? 권리, 질 하는 식으로 두 가지로 나뉜다고요.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이 저당권 나와 있죠? 저당권 나와 있죠? 그렇죠? 자, 이 저당권은 잠깐 지워보면, 근데 사실 이 저당권은 좀 많이 알죠? 왜? 우리 서울에 있는 아파트 대부분이 다 저당권이 많이 설정돼 있거든요. 실제로. 그 저당권자가 누구죠? 은행이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저당권은 전형적인 게 그 부동산, 아파트 아니면 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채무자죠. 그 다음 을이 뭐예요? 채권자죠. 뭐 돈 1억을 이렇게 빌려줬어요. 그냥 빌려줄 리가 없으니까 등기부를 펴보니까 갑 이름 돼 있죠? 이 갑구죠. 근데 을구에 뭐 을, 저당권 이렇게 공시가 되는 거죠. 이때 갑은 저당권 설정자가 되겠죠. 을은 뭐가 될까요? 저당권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뭐 설정받은 거예요. 저당권을 설정받은 거. 근데 우리 민법 371조에 보면 지상권이나 전세권에 대해서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지상권이나 전세권에 대해서도 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아까 지상권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갑의 토지가 있을 때 을이 위에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고 싶다. 그러면 이 갑의 토지 등기부를 펴보니까 갑돼 있는데 을이 지상권을 이렇게 설정받은 형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지상권도 일종의 재산권이니까 이걸 담보로 잡아가지고 이걸 담보로 잡아서 A라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는 거죠. A가 을한테. 그러면 이걸 담보하기 위해서 A가 있죠. 이 지상권을 저당의 목적으로 잡고 A 이름으로 뭐 저당권 이렇게 설정하는 것도 됩니다. A 이름으로 이 지상권을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저당권 설정하는 게 돼요. 이게 우리 민법 371조가 예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지상권에 의해서 저당 잡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원래 담보물건의 특징은 통유성이라고 해서 담보물건은 뭐 불가분성이니 그 다음 우선변제권이니 그 다음 물상대비성이니 그 다음 여러 가지 권리들이 쭉 인정이 되는데 그게 지금 28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면 이제 87번에 뭐 부종성이란 게 있죠. 그 다음 수반성이란 게 있죠. 그 다음 물상대위성이란 게 있죠. 그 다음 불가분성이란 게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게 필요하게 되는데 바로 밑에 이제 유치권, 그 다음에 질권, 그 다음에 29페이지 가보시면 29페이지에 거기 보면 저당권 이런 말들이 있단 말이죠. 93번.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하나하나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비교를 잠깐 해보면 아까 조금 전에 그 부종성이다. 그 다음 이제 수반성이다. 그 다음 뭐 물상대비성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부종성이란 건 쉬워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그 갑이 을한테 1억 원을 빌리면서 저당권을 이렇게 설정해 놓은 거죠. 그럼 이 저당권은 이 채권에 부종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갑이 을한테 1억 원을 다 갚았죠. 그럼 부종성 때문에 저당권도 없어져야 돼요. 이걸 부종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 수반성이란 이 채권을 같이 넘기면 양도하면 이 저당권도 같이 가야 돼요. 같이. 이걸 수반성이라 그러고 물상 대위성이라는 개념은 같은 말이 이게 우선 변제권인데 특이한 게 이 두 가지는 다 우선 변제권이 있는데
이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거든요. 이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유치적 효력만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 물상대위성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원래 여기 보시면 방금 이 갑이라는 부동산이 있을 때 을이라는 사람한테 저당권을 설정해 줬죠. 그러면 이렇게 있을 때 을 저당권 이렇게 설정을 받았다고 하면 을의 행위에 의하지 않은 을의 고의 과실에 의하지 않게 예를 들어 이 부동산 토지나 아니면 건물이 예를 들어 수용을 당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갑은 수용 보상금 청구권이라는 걸 갖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수용당하면 그쪽은 또 그 물건을 취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저당권은요 말소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이 저당권에 대한 가치 변형물이 뭐죠? 이 물건의 가치 변형물은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저당권이 미쳐야 돼요. 이걸 어려운 말로 물상대위라 그럽니다. 물상, 물건 위에 대위하겠다. 물건 위에 뭐예요? 저당권이 대위를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나중에 물상 대위를 하면 이 수용 보상금 청구권을 을이 갖고 올 수 있어요. 수용 보상금 청구권을 을이 갖고 올 수 있어요. 이걸 어려운 말로 물상 대위성이라고 하는데 이 물상 대위성이 왜 인정되느냐? 을 저당권자한테는 우선 변제권이 있기 때문에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가능한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물상 대위성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얘기하고 자, 그래서 다시 28페이지로 돌아가면 이제 유치권 아까 결연관계 말씀을 드렸고요. 간이변제 충당이란 건 나중에 기본 강의할 때 하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질권이라는 개념이 있고 법정 질권도 기본 강의할 때 하면 되고 그 다음 유질계약 그 다음 전질 나와 있는데 이 유질계약이란 것은 별게 아니고 우리 질권에 있어서 조금 전에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을한테 시계 맡겼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갑이 을한테 이 피담보 채권을 변제를 못하면 시계 네 가져라 하는 거 있죠. 을이 시계를 갖고 가는 계약. 이걸 어려운 말로 유질 계약이라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금지돼 있습니다. 금지가 돼 있어요. 그게 우리 민법 339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전질은 질권자가 다시 질권을 설정하는 걸 전질이라고 하고 어제 오전에 강의를 했네요 제가. 그래서 책임 전질이 있고 승낙 전질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기본 강의할 때 열심히 할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다시 29페이지에 93번에 보면 저당권이 있고요. 바로 밑에 뭐 공시의 원칙이니 특정의 원칙이니 순위 확정의 원칙이니 독립의 원칙이니 유통송화권이 저당권 실행이니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원래 이 저당권이란 가치권이기 때문에 갑이라는 사람의 이렇게 부동산이 있다면 을이 돈 빌려주고 1번 저당권을 설정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 2번 그 다음 3번 뭐 이런 식으로 저당권 설정하는 것들이 가능해요. 왜 이게 가능하느냐 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30억짜리 건물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담보 가치가 30억이나 되잖아요. 그럼 을의 입장에서는 갑한테 10억을 빌려주고 1번 저당 설정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나머지 20억 아직 남았잖아. 그렇죠? 그래서 병이 또 갑한테 얼마 빌려줬어요? 10억. 또 10억 남았죠. 정은 갑한테 다시 10억 빌려주고 설정받으면 가능하죠?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때 순위 확정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1순위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두 번째로 들어가면 2번이에요. 여기는요 무조건 3번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던 저당권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걸 순위 확정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우리 민법에 있어서도 이 순위 확정의 원칙은 관철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계속 순위가 확정되어 있느냐? 또 그게 아니에요. 독일하고 다른데 독일에서는요 한 번 1번이면 계속 1번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예를 들어 갑이 을한테 10억을 갚았잖아요. 그럼 이게 말소가 됐죠. 말소가 되면 2번이 1번으로 올라와요. 2번이 1번으로 올라옵니다. 이런 순위 승진의 원칙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민법 공부해 보면. 그렇죠? 그다음 이건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면 순위 승진 아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저당권의 실행 돼 있고요. 그다음 법정지상권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다음 일괄 경매 청구권, 그다음 공동저당 이렇게 뭐 나와 있는 개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잠깐 얘기를 하면 이제 법정지상권이라는 개념, 아까 지상권에서 법정지상권 있다 그랬는데 우리 민법 하에서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별개라고, 맞죠? 왜 별개냐? 지상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별개예요. 즉 갑이라는 이 토지가 이렇게 있을 때 어떤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걸 을이 지어놨어요. 예를 들어. 그럼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 토지의 256조 본문 부합이 될 수 있다면 이 건물은 누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갚게 되는 거죠. 무조건. 맞죠? 그러면 그 건물은 철거당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갑이 소유자인데 짓고 지가 뭐 철거할 리는 없잖아요. 맞죠? 근데 문제는 우리 법자에서는 절대 이 건물이 토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남의 땅에 건물 지어놨으니까 이 철거가 돼야 돼요. 원래는. 그러면 그 철거를 시키지 않기 위해서 을은 갑과 설정 계약을 할 수 있죠. 그게 뭡니까? 그게 지상권이에요. 279조. 근데 을과 갑 사이에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는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회적인 또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법정지상권이라는 걸 인정해 줄 수가 있는데 그 법정지상권이 법으로 정하는 거니까 우리 민법 366조 있거든요. 그래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불일치했을 때 그 나중에 토지의 소유자는 건물의 소유자를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민법 366조 보면. 그러면 거기서 요건을 하나 끌어내보면 일단 저당물의 경매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게 되었으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는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일치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일치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이때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리고 이 대지에 등기부를 펴보니까 갑대에 있을 때 A 이름으로 저당권을 이렇게 설정해 놓은 거죠. 자, 근데 갑이 A한테 돈을 잘 갚으면 좋은데 못 갚았다. 그럼 A는 저당권을 뭐 하겠어요? 실행하겠죠? A는 저당권을 뭐 하겠어요? 실행하겠죠? 실행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 부동산을 경락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을이라는. 그래서 이 사람이 경락인 또는 같은 말로 매수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매수인이냐? 경매는 실질이 매매니까. 국가가 중개하는 매매가 돼요. 매매. 자, 그래서 이 매수인은 이 건물의 소유자 갑을 위해 가지고 지상권 설정 계약, 을하고 갑은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한 적이 없는데 이 을의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거로 간주하는 겁니다. 법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법정지상권이 돼요. 그럼 법정지상권은요, 다시 그러면 사실은 이제 경매가 됐으니까 누가 소유자가 된 거예요? 이 토지에. 을이 소유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지상권 설정 계약을 했다면 갑이라는 사람 이름으로 여기 지상권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맞죠? 등기가 돼야 되는데 없어도 우리 민법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해서 갑이 바로 지상권을 취득을 하는 겁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법정지상권이라고 해요. 그럼 법정지상권이 있기 때문에 갑은 사용수익권이 생겼으니까 이 토지에 대해서 이 건물 철거 안 해도 되잖아요. 이 건물 철거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법정지상권이라는 개념이 생긴 거고, 그 다음 방금 얘기했을 때 이렇게 저당권에 기한 경매죠. 방금 저당권에 기해서 경매를 했죠. 맞죠? 이걸 어려운 말로 임의 경매라고 하거든요. 임의 경매. 그러면 관습법에 의한 관습법상 인정되는 법정지상권은 뭐냐? 강제 경매일 때 인정이 될 수 있거든. 그래서 갑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지어놨을 때 갑이 돈이 없어요. 그래서 A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렸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안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원고, 갑이 피고가 돼가지고 법원에 소송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A가 승소확정 판결을 받았죠. 승소확정 판결을. 그럼 이 확정 판결에 의해서 갑의 대지를 집행을 했습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강제경매라고 하는데, 강제경매가 돼가지고 나중에 을이 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거죠. 그때 을은 갑을 위해서 이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거로 보는 조문이 없습니다. 우리 민법에. 조문이 없는데 관습법상 인정된답니다. 관습법상 인정이 된대요. 이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관습법도 법, 우리 민법 185조의 법이기 때문에 물권 법정주의. 따라서 원래는 을 이렇게 돼 있을 때 갑 지상권 등기가 돼야 되는데 이 등기 필요 없어요. 당연히 뭐 취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갑은 사용 수익권이 생겼으니까 더 이상 말소가 되지 철거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이 법정지상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일괄 경매권, 이건 자 여기를 다시 보면 A라는 사람이 갑의 대지에다가 지상권이 아니라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저당권이라는 걸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맞죠? 설정하고 나서 갑이 건물을 지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건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일치하고 있던 게 아니었죠. 다른 말로 하면 건물이 없었죠. 이걸 어려운 말로 나대지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때 이 갑의 건물에 대해서 이 대지의 법정지상권이나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이 안 되거든요.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철거당해야 돼요. 근데 이거 사실은 좀 바람직하지도 못할 뿐더러 A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원래 실행하는 건 이 대지만이지만 사실 취득하는 을 입장에서 보면 이 대지뿐만 아니고 이 건물도 같이 사면 좋잖아요. 일괄해서 사면 좋잖아, 맞죠? 그래서 이걸 A라는 사람은 원래 저당권의 효력이 여기만 미치지만 이 건물도 일괄해서 경매 붙일 수 있거든요. 일괄해서. 이걸 일괄 경매 청구권이라고 해요. 이걸 일괄 경매 청구권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이 29페이지 제일 밑에 일괄 경매권 나와 있죠? 그렇죠? 이런 개념이에요. 그럼 일괄 경매 청구권 행사했죠?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는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을이 한꺼번에 살 수 있어요. 됐죠? 자, 그다음 이제 공동저당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공동저당이라는 개념은 이런 공동저당이라는 개념은 자, 여기 잠깐 보면
갑이 채무자고요. 을이 이렇게 채권자라고 했을 때, 자, 이 그림에서 A라는 부동산이 있고, 그 다음 이렇게 B라는 부동산이 있다면, 이게 전부 다 갑이 소유자인 거예요.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10억을 빌려줬다고 하면, 이 부동산의 가격은요 10억이고 이 부동산 가격도 10억이라고 해봅시다. 원래 가격은.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여기만 해도 되겠지만 담보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기 1번 저당권을 설정하고 이 B 부동산에도 1번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걸 공동저당이라고 그래요. 공동저당. 됐죠? 이게 우리 민법 368조에 있거든요. 우리 민법 368조에 공동저당. 그래서 368조 1항을 동시배당, 2항을 이시배당이라고 하는데 이때 동시배당이 뭐냐면 을 저당권을 동시에 경매에 붙인 거예요. 왜? 갑이 을한테 채무불이행하네. 안 갚아줘. 그러면 이걸 동시에 배당시키면 이 가액비례. 그래서 예를 들어 이게 10억이죠. 그럼 여기가 10억이죠. 근데 을은 갑한테 받을 게 10억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얼마 가져가는 거예요? 5억. 여기서 얼마 가져가는 거예요? 5억 가져가면 10억 채워지잖아요. 맞죠? 이런 식으로 2분의 1씩 가져가는 겁니다. 2분의 1씩. 그렇죠? 이걸 동시배당이라고 그래요. 동시배당.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 동시배당했으면 여기서는 5억 가져가는 거죠? 여기서 얼마 가져가는 거예요? 5억 가져가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시배당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시배당. 예를 들어서 여기 또 2번 저당권이 있을 수 있죠. 2번 저당. 그래서 2번 저당권자가 병이라는 저당권자고 그 다음 여기 2번 저당권자가 정이라는 저당권자라고 했을 때 여기를 먼저 있죠. 다 경매를 해버린 거예요. 1번. 그러면 10억 나왔죠. 이 10억 누가 다 가져가요? 여기 다 가져가잖아요. 그럼 사실은요. 여러분이 병이면 이 병에 기대 이익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동시배당했더라면 여기서는 5억만 가져갔을 거기 때문에 나머지 5억이 남아있죠. 그럼 이 5억이 누구한테 와야 돼? 여기로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시배당을 하는 바람에 이거 먼저 배당을 하는 바람에 여기서 다 가져가 버렸잖아요. 맞죠? 그럼 병은 손 빨고 있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368조 2항에 보면 동시배당했더라면 여기서는 을이 얼마 가져가는 거예요? 5억을 가져갈 수 있었잖아요. 맞죠? 그럼 이 5억을 병이 있죠. 대위하는 거예요. 대위. 병이 이 5억을 뭐 하는 거예요? 대위하는 거예요. 그럼 이 5억에 대해서 병이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정은요. 아직 5억 남았잖아요. 가져가면 되잖아. 정은. 이러면 공평하잖아. 맞죠? 이걸 뭐라 그래요? 이시배당이라 그래요. 이걸 368조 2항 이시배당 이렇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규율하는 조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지금 30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이시배당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30페이지에 근저당. 근저당은 저번에 여기 보통 보면 다 근저당인데 이렇게 기간을 설정하는 거죠. 장기간. 보통 보면 20년이거든요. 20년 기간을 설정해가지고 갑이라는 사람이 채무자죠. 그다음 을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채권자죠. 그래서 이 갑의 주택에 을 저당권을 설정해 놓는데 저당권 이게 근자를 붙이는 거죠. 근저당. 이 근자는 계속근자를 말하는데 계속적 저당권이에요. 왜? 이때 액수를 확실히 얼마다 이러는 게 아니고 채권 최고액을 정해놓은 거죠. 이걸 정해주고 이 채권 최고액은 원래 원금 있죠. 원금. 거기다가 이자 같은 걸 다 합한 개념이에요. 이게 채권 최고액이에요. 그게 우리 민법 357조에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왜 이게 특이하냐? 그건 예를 들어 10억을 빌렸다 그러면 원래 보통 저당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 갑이 을한테 10억을 다 갚았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저당권이면 말소돼야 되는 게 맞는데 근저당권은 부종성이 완화가 돼 있어가지고 20년 다 채울 때까지는 저당권 소멸 안 해요. 저당권 소멸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다 채웠잖아요. 예, 그래도 상관없어요. 무슨 말이냐? 다시 이 시점에서 갑이 을한테 10억 다시 빌려도 돼요. 소멸하지 않는다고요. 이게 근저당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 근저당권이 사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편이죠. 왜냐하면 중간에 뭐 말소도 바로 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거의 다 근저당입니다. 근저당. 그다음 포괄 근저당이 뭐냐 하면 원래 근저당이란 이런 식으로 주택담보대출 채권 관련해서 저당권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포괄 근저당은 갑이 을한테 갖고 있는 모든 채권 채무관계 뭐 신용카드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다른 뭐 신용대출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도 이 저당권이 전부 다 담보하는 거죠. 이걸 포괄 근저당이라고 합니다. 포괄 근저당. 실무는 포괄 근저당도 많죠. 많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밑에 이제 임목저당, 재단저당, 공당재단저당, 협의의 공장저당, 동산저당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비전형 담보 관련해서 가등기 담보라든지 그 다음 양도 담보라든지 소유권 유보부 매매가 31페이지까지 적혀 있는데 이건 또 무슨 개념이냐. 그래서 원래는 전형이 무슨 말이에요? 민법전에 규정이 있으면 전형이죠. 근데 비전형이면요. 그럼 민법에 규정이 없다는 얘기예요. 민법에 규정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잠깐 보시면 여기 잠깐만 보시면 자 가등기 담보라는 개념이 있다. 그래서 원래는 이 가등기는 순위 보전의 가등기가 있고요. 청권 보전의 가등기라 그러고 담보 가등기가 있는데 이 담보 가등기라는 걸 잠깐 설명하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채무자죠. 을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채권자죠. 돈 1억 원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상식적으로 조금 전에 배웠듯이 갑 이름으로 이렇게 부동산이 있다면 을 이름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면 될 일인데 그게 아니고 을 이름으로 가등기를 설정받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건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를 받았으니까 이걸 담보가등기라고 해요. 담보가등기. 이 담보가등기는 민법이 규율을 하는 게 아니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걸 규율을 해요. 규율을. 그래서 나중에 물권법일 때 제일 마지막 날에 이걸 배우거든요. 담보가등기. 자, 그다음 이것도 가등기 담보 등이기 때문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이 적용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을이 가등기를 받는 게 아니고 아예 이전 등기를 받는 겁니다. 아예 부동산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 사실은 갑이 을한테 소유권을 완전히 넘긴 게 아니고 1억을 갚으면 다시 소유권이 돌아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이런 식으로 을이 가등기를 설정받는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전 등기 받는 것을 규율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 가등기나 이 이전 등기는 진짜 가등기 이렇게 이전 등기 받은 게 아니고 사실은 담보 역할, 실제로는 저당권 유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이전 등기를 넘기면 이걸 양도담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양도담보가 뭐냐? 원래 양도담보란 개념은 동산에 있어서 발전했던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냐? 갑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직업이 사진기사야. 사진기사야. 그래서 사진기를 갖고 있어요. 근데 돈이 당장 없어요. 그래서 을한테 돈을 빌려. 그럼 을이 갑한테 뭐 1,000만 원 이렇게 빌려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을의 입장에서 뭐 담보가 있어야 빌려주지. 그래서 원래 제일 좋은 담보는 이 DSLR 이런 카메라가 뭐 한 1,000만 원짜리면 이걸 담보로 잡고 갑한테 돈 빌려주면 되죠.
그럼 이거 동산이니까 담보 잡고 빌려주면 을은 뭐가 돼요? 이 질권자가 되잖아요. 근데 질권은 좋지 않은 게 뭐냐? 갑의 입장에서는 점유를 반드시 을한테 이전해야 돼요. 갑의 입장에서는 을한테 점유를 반드시 이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진기사가 사진기를 이전시켜버리면 뭐 갖고 갚아요? 사진 찍어야지 돈을 갚지. 그렇잖아요, 맞죠? 그럼 이런 개념이 발달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 민법엔 규정이 없지만 갑이 있죠? 이 사진기를 계속 점유하면서 을한테 담보권 설정해 주면 되잖아요. 이건 민법에 규정이 없지만 거래 실무에서는 인정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걸 양도담보라고 해요. 그걸 양도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갑이 계속 실제로 점유하면서 을한테 담보권을 설정해 주면 갑은 우리 민법 189조 사실은 점유 개정하는 꼴이거든. 이게 양도담보라는 개념이고 원래 양도담보는 이렇게 동산에 대해서 질권이 유치적 효력, 점유를 이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답답한 면이 있으니까 발전했던 형태인데 이게 지금은 동산이 아니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양도담보란 걸 인정을 현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양도담보하면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가 갑 이름 돼 있을 때 담보 목적인데 누구한테 이전 등기하는 꼴이에요. 을한테 하는 꼴이죠. 그렇죠? 그래서 방금 이 그림이잖아요. 이것도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규율을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이런 부분들을 또 배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소유권 유보부 매매. 이게 또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를 잠깐 보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매도인이거든요. 근데 을이 매수인이야. 근데 어떤 동산이 하나 있는데 이게 900만 원짜리야. 근데 을이 갑한테 할부로 사기로 했어요. 할부 매매. 그래서 이걸 3개월 할부로 사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갑한테 첫 달 300만 원, 그럼 두 번째 달 뭐 300만 원, 그다음 셋째 달 뭐 300만 원 하는 식으로 할부로 이렇게 지급하는 거죠.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대금을 완납받는 것을 정지 조건으로 해서 소유권이 갑한테 유보돼 있다가 완납이 되면 정지 조건 성취되면 이제 소유권이 뭐 을한테 이전되는 형태, 을한테 이전이 되는 형태. 이걸 정지조건부 소유권 이전설이라 그러는데 이걸 소유권 유보부 매매라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단계까지는 소유권이 누구한테 유보돼 있어요. 갑한테 유보돼 있다가 을이 갑한테 다 갚았죠. 그럼 완납이 정지조건이죠. 그럼 이제 소유권이 완벽하게 누구한테? 갑에서 을로 이전된대요. 이런 소유권 유보부 매매 이런 것들을 정지조건부 소유권 이전설 따르는 게 대법원 판례거든요. 그렇죠? 이런 개념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소유권 유보부 매매까지 했고요. 자, 그다음 이제 채권이란 걸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채권이란 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